여야가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을 놓고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4월 말 퇴진의 목소리를 싣고 있는 여권과 달리 야권은 협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권은 탄핵 열차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여당 지도부는 탄핵 열차를 멈추려 하고 있습니다. 주제부터 보시죠. 제 대통령직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국민을 나누고 국회를 분열시키는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나쁜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크고 바른 길, 탄핵의 길로 가열차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물러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끝내 거부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결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대통령 탄핵뿐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야3당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제 여당하고 협상을 해서 오늘 그만두게 하든지 내일 그만두게 하든지 그러면 그렇게 결론을 저하고 손에 장지지게 한번 내키를 한번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거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넣게요. 실천도 하지 못할 얘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협상을 못하게 안 하겠다는 거는 받을 수 없다는 거는 더 큰 걸 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걔네들 명분을 잃는 거예요. 우리는 협상하자는데 만약에 걔네들이 그분들이 협상하는데 우리 12월 9일 날 탄핵안 처리할 거야. 그럼 우리가 따라가서 처리한다? 그렇죠. 그건 절대 우리는 못 따라가. 누구 제거? 우리가 빨리 협상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빨리 하십시오. 탄핵만 주장하시지 말고. 여기 협상. 그 고단수에. 응? 고단수. 이런 난국의 여야 누가 고단수가 될까요? 지금 정치 방정식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야3당은 탄핵 일정 절대 못 바꾼다. 탄핵 열차는 그대로 달린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호랑이 등에 탄 격이죠. 예. 이 내릴 경우에는 상당히 야당도 어려워지고 또 비박계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게 참 여야는 정치란 게 생물 같아서 힘의 관계 때문에 사실 입장이 이렇게 바뀝니다. 예. 처음에는 야당에서는 자진 사퇴, 뭐 로드맵들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그걸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탄핵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탄핵을 할 만큼 자신감이 없었던 겁니다. 예. 의석 자체도 확보가 안 됐고, 근데 이제 촛불 집회가 이제 계속되면서 실제로 비박계 내부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제는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게 나오면서 예. 야당 입장에 본다면 이제 힘을 얻은 것이죠, 탄핵적으로. 근데 이제는 다시 예. 이제 친박계나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는 이제 이 질서 있는 퇴진 이걸 또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어차피 탄핵이 될 것 같으니까 뭔가 탄핵을 좀 더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단 지금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야당 입장에 본다면 상당히 정략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서로 간에 주장했던 것이 힘의 관계 변화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그런 상황인데 예. 어차피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야당 입장이나 비박계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되돌이기가 상당히 힘든 국면이 아닌가 싶어요. 이 국민들의 요구도 있고 만약에 야당이 만약 그 비박계가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다라면 이 다음 아마 이 촛불 집회는 여의도에서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네. 일단 야3당이 탄핵 시기에 멈추지 않겠다, 스케줄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막도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겠다. 이런 또 기싸움 측면도 있겠죠. 그렇죠. 만일의 경우 협상 카드를 받을 때는 여야 협상이 진행되면 여당에서 또 다른 제안을 내놓고 협상이 다시 또 협상을 부르게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지금은 협상을 하지 않고 탄핵 카드로 나가야만 이 승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야당의 속내가 있는데요. 예. 역시 이 상황에 오게 된 것은 결국 국민의 촛불의 힘이 너무나 컸다. 예. 결국 정치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그 상황은 결국은 캐도 계속 나오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의 이 최순실 씨에 따른 국정문란, 국기문란이 지금 매일매일 몇 건씩 아직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컸고 이것이 촛불이 되면서 여당, 야당 모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여당, 야당 모두 현실의 상황에 맞춰서 지금 판단을 하는데 만일의 경우
이 대통령과 소위 말하는 친박께서 제시한 안을 받으면 야당으로서는 앞으로 협상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상황에 빠지지 않고 현재 야당이 받은 기세를 계속 유지하겠다. 예. 이게 탄핵 카드가 되는 거죠. 예. 지금 전국의 해법은 딱 하나다. 다른 대안이 없다. 바로 탄핵이다. 이렇게 야권 지도부가 오늘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좀 들어보시죠. 탄핵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체제를 열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겠습니다. 대통령의 진퇴 문제는 탄핵안 통과한 뒤에도 늦지는 않습니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마시고 탄핵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국회의 결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대통령 탄핵뿐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으면 비박은 죽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야3당과 함께 추진키로 한 탄핵의 열차에 동승해서 12월 2일이 불가능하면 마지막 기회인 12월 9일까지 함께하자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정의로운 탄핵 열차에 동승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지 어떤 비난이나 이러한 것은 자제하면서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힌 야당에 대해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탄핵을 진짜로 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도 들어보시죠. 국회에서 결정으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야3당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여당하고 협상을 해서 오늘 그만두게 하든지 내일 그만두게 하든지 그러면 그렇게 결론을 저하고 손에 장 지지기 한번 내키를 한번 할까요?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지지기로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거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 넣을게요. 실천도 하지 못할 얘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지난 주말 국가 원로들이 대통령의 4월 사퇴, 6월 대선이라는 일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 원로뿐 아니라 종교계 어르신들까지 살을 버리고 오직 나라만을 위해 고견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내년 6월 대선을 기준으로 역산한다면 대통령 퇴임 시기는 내년 4월 말 이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정현 대표, 탄핵 실천하면 내가 진짜 손에 장을 지지겠다. 탄핵 못할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글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박들을 겨냥해서 예. 이 비박들이 아마 다들 이제 지역들 영남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제안을 했는데 비박들이 탄핵에 동참하는 것은 절대 못할 것이다. 예. 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한편에서는 지금 자꾸 야당한테 협상을 하자고 해놓고 예. 저런 식으로 장을 지지겠다 그러면 예. 사실 야당이 협상을 하겠습니까? 예.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뭐 협상하면 장을 찢어야 되니까 예. 이게 힘들겠죠.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정현 대표의 태도가 과연 지금 뭐 협상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기싸움을 한번 해보자는 것인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은 결국은 이제 주도권 잡기입니다, 사실은. 네.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네 주도권을 잡아 나가면서 하겠다는 것이고 여당은 이런 상황에 절대 밀리지 않고 예. 여당 페이스로서 가면서 자신들도 뭔가 새로운 정치 활로를 모색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어떤 접점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 본다면 아마 야당도 예. 어떤 면에 지금 겉으로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아마 협상을 그냥 안 하기에는 상당히 여론의 부담이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탄핵보다는 사실 이제 이렇게 내년 4월에 대통령 하야를 하고 그다음에 6월에 대선하는 게 뭔가 그래도 로드맵 자체가 좀 가시적이고 안정적인 로드맵이거든요. 예. 근데 탄핵을 할 경우는 예. 헌법재판소가 언제 결정을 낼지 모릅니다. 예. 또 헌법재판소가 또 결정을 정말 탄핵으로 갈 건지 그 결정 내리기 힘들고 왜냐하면 내년 1월 3월에 되면 2명의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7명의 그렇군요. 재판관이 되거든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들이 예.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전체적인 국정 안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볼 때는 오히려 여당이 제시했던 질서 있는 퇴진안이 오히려 더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야당도 지금 상황에서 여론의 추이를 좀 보고 있겠죠. 아마 이번 주에 벌어지는 주말 집회를 보면서 좀 아마 야당도 예. 태도를 바꾸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요즘 봅니다. 정치권 상황이 뭐 하루하루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까 다음 달 9일이라고 하면 그래봤자 다음 주 금요일인데 날짜가 이제 많이 남았습니다.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야당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야당은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협상에 나서는 순간 예를 들어서 이제 개헌 관련 협상에 나설 수도 있고요. 예. 또 날짜에 관련된 언제까지라는 이 시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 4월까지 퇴진하겠다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해서 예. 시한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나서지 않는 한 그동안에 봤지만 뭐 검찰 조사라든가 대통령 얘기 다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예. 야당은 기본적으로 그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야당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예. 여당의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고 야당도 사실 의심이 있습니다. 예. 이 새누리당 내 비박계가 과연 동조를 해서 탄핵을 끌어줄 것인가. 그런데 현재 국민적인 분위기로 본다면 일단 저는 야당 쪽에 강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 대통령이 어제 담화에서 하야하는 얘기를 직접 꺼냈습니다. 네. 협상에서는요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 쪽이 사실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마지막 하야하겠다는 의사까지를 대통령은 일단 펼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동안에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 절대 하야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당도 이제는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전제가 달라진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협상에서는 내 카드, 마지막 카드를 꺼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대통령은 그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네. 볼 때는 역시 참모들이 노련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막바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카드를 꺼냈다고 봅니다. 예. 그 카드를 꺼내는 순간 협상에서는 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야당은 이제 촛불 민심 주말에 더 보면서 새누리당 내 비박계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는 예. 거고요. 현재 과정에서도 현재 결정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해칠 수 예. 있다고 보는 거죠. 참모진이 뭐 노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약올랐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박 전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함정을 놨다. 무서운 대통령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아마 박 대통령의 제안 자체가 보면 자신이 결정을 안 했잖아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언제 가겠다는 게 아니라 결정권을 국회에다 넘겨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 결국 국회가 지금 여러 가지 정파 간의 어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 없을까라는 사실을 알고 예. 국회에다 넘겨버린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제 박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뭔가 내부 분열을 자초하는 그런 무서운 어떤 제안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지금 홍문종 의원의 이야기는 약이 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정말 적절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사실 이분이 친박의 핵심이고 지금 친박들의 저는 태도가 보면 오히려 이 국면들 자기들한테 이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좀 더 촛불을 자꾸 부르는 듯한 이런 발언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지난번 김진태 의원의 발언에 이어서 또다시 이런 한다면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협상에 예. 나올 수 있는 측면들을 좀 줄이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로들도 그랬고요. 또 정진석 이제 원내대표가 원로 분들의 말을 인용해서 4월 퇴진 시나리오가 가장 자기가 봤을 땐 적절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내년 4월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일까요? 일단은 탄핵이라든가 예. 또는 여야 간의 협의에 따라서 진행되는 상황이 일단은 탄핵이 12월에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내년 대선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단은 결정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을 180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이 합산해서 본다면은 내년 4월에서 6월 예. 사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4월 정도가 적절한 시한이라고 보고 예. 거기서 대통령이 탄핵이나 또는 하야할 경우에 60일 이후에 대선이 열린다는 그런 상황을 본 건데요. 예. 일단은 어제 상황에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무서운 정치수를 던졌는데요. 예. 그 상황에서 저는 국민들의 반응이 일단은 차가웠다는 겁니다. 만일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라든가 여당 내 결집 현상이 있었다면 예. 이것이 무서운 수가 됐을 텐데 도리어 국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냉담한 측면이 있었고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새누리당 비박계가 이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예. 현재 상당히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 이것이 결국은 무서운 정치수에서 도리어 야권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 그리고 여당에서 지도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년 4월 퇴진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물러나는 시점은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4월이라는 게 재보궐선거가 있긴 예. 했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개헌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하면서 결국 국민투표를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개헌이라는 코리를 과연 지금 이 질서 있는 퇴진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그 가장 포인트로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 같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혹시나 이런 국면에 들어갈 경우는 개헌이라는 국면 속에서 그냥 같이 딸려 들어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탄핵만 하겠다라고 이제 예. 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제 야권의 주류 입장에서 본다면 자칫 이 국면이 개헌으로 갈 경우에 지금 개헌을 하게 되면 일단 그 대통령 임기가 단축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헌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갖다 줄이고 퇴진한다는 대치가 있기 때문에 예.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한테 꽃길을 깔아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럼 야당 입장에서 국민들이 과연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예. 특히 또 이런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빠질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의 본질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다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탄핵 일정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야당의 속내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비박의 표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 담화 이후 비박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야권의 압박 강도도 높아졌습니다. 들어보시죠. 탄핵의 주도권은 싫든 좋든 비박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탄핵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촛불은 비박을 향해서 나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살면 비박은 죽는다. 어제의 대통령 담화는 비박계를 겨냥한 담화였다. 마지막 책무에 흔들림 없이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대통령이 살면 비박은 죽는 겁니까? 어떻게 비박 보십니까? 죽죠. 비박도 예. 죽고 야당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살아나면 결국은 탄핵에서 이긴다는 거고요. 예. 또는 헌재 결정 과정에서도 이길 경우에는 대통령은 일단은 면죄부를 받습니다. 예. 임기 이후에 이제 뭐 그런 형사소추라든가 이런 걸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임기 동안에는 일단 대통령은 자기의 국정에서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야당은 심각한 이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지도부는 당연히 사퇴할 뿐더러 국민들의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받게 될 거고요. 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박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통령 탄핵의 초기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내놓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이미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공언을 한 셈인데 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결국은 다시 입장을 바꿨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정말로 극심한 이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될 거고요. 대통령이 전국에 일단 키는 상당 부분 가져갈 겁니다. 그렇다면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보신 것처럼 박지원 비대위원장 결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 야당으로서는 예. 정말 필사적으로 비박 진영을 설득해야 되고 또 새누리당 친박 진영도 비박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정현 대표가 그렇게 장을 지지겠다 손가락 장 지진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비박 진영 함께 예.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탄핵은 추진하는데 주도권은 비박에 있다는 거 보니까 책임도 비박에 있다 이런 뉘앙스인가요?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더군다나 김무성 전 대표의 태도가 조금 이제 의심스러운 예. 국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그 앞장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비박계의 가장 중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번 대통령 제안 이후에 김무성 전 대표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오늘 기사 제목 중에 하나가 사라진 김무성 이렇게 입장을 나오더라고요.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어제 이정현 대표가 아마 밤늦게 고수부지에서 장시간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이 예. 대회하는 장면이 이제 목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두 분이 통화하신 것 아닌가라는 뭐 그런 추정도 예. 있곤 한데 지금 보면 김무성 전 대표는 지금 이제 탄핵과 함께 본인이 지금 가장 포커스를 두는 데가 바로 개헌입니다. 예. 자, 개헌 문제를 어떻게 불실 살릴 것이냐가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 만약 대통령의 제안 자체를 받을 경우에 이거는 이제 하나의 개헌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탄핵 국면에 가버리면 오히려 개헌의 가능성은 좀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김무성 전 대표의 고민이 지금 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박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 보여집니다. 탄핵과 개헌 사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무성 전 대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면 탄핵 쪽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중간 지점에 있다고 봅니다. 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어제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내용들이 굉장히 강한 정치적 이 카드를 던진 셈이거든요. 예. 그리고 법적 절차라든가 개헌에 대한 그런 뉘앙스들이 계속 풍기고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향후의 정치적 위상과 선택도 개헌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예. 그러나 상황은 야권의 선택과 비박계가 탄핵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에서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김무성 전 대표로서는 결정적인 승부수를 던지는 셈이기 때문에 저는 양쪽 다 그
이 정치적 이익을 볼 수 있는 선택을 위해서 고심하고 조만간에 그 답을 낼 거라고 봅니다. 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금 개헌과 탄핵 사이에 있다면 새누리당 비주류의 입장은 이른바 친박과 야당 사이에서 상당히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비박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들어보시죠. 저희들은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인 9일까지가 마지노선이다. 9일 날 협상이 마무리돼서 9일에 그 입장이 결정되길 바라고, 만약에 그 이전까지 8일 날 밤까지라도 저희들은 협상을 시한을 두고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9일 날 탄핵을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협상을 못하게 안 하겠다는 거는, 받을 수 없다는 거는 더 큰 걸 쥐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걔네들 명분을 잃는 거예요. 우리는 협상하자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협상한데 우리 12월 9일 날 탄핵안 처리할 거야. 그럼 우리가 따라가서 처리한다? 9일도 아니고 2일을 오늘 보내. 말도 안 되지. 그런 게 어딨어. 대통령이 그만두겠다고 안 밝혔으면 모를까? 밝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협의를 해야지. 왜 무작정 탄핵하겠다는데 그렇게 가면은 고수들이 우리한테 등을 돌리지 보수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렇잖아. 그건 절대 우리는 못 따라가. 우리는 절대 못 따라가. 네. 강석호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대통령이 어떤 제안을 던진 상황에서 예. 아마 이제 새누리당 비박계는 지지층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영남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그랬는데 그걸 왜 굳이 또 탄핵을 하려고 그러느냐, 예. 이런 여론이 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어차피 탄핵 국면 이후에 대통령 이 질서행 퇴진 이후에 비박계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2일 날의 통과는 제가 볼 때는 힘들어진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협상을 해본다는 그런 노력을 해본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만약 그게 예. 안 될 때는 사실 9일 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 야3당도 아마 그런 가능성 저는 충분히 열어두고 있다고 봅니다. 2일 날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국면이 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뭔가 협상의 어떤 그런 물꼬는 트긴 트야 된다.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된다면 9일 날 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이제 하나 마지막 남은 것은 친박계라든지 청와대가 이제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를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그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정도에 이제는 구체적인 날짜를 박아서 다시 재제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예. 협상 국면은 상당히 더 복잡해진 상황으로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과 친박 사이에 지금 비박이 끼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쪽에서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민 끝에 나온 게 양쪽을 좀 절충한 것 같아요. 4월 퇴진에 대해서 협상은 해보되 안 되면 9일에 탄핵에 동참하겠다. 이게 좀 절충점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촛불의 민심, 또 국민들의 큰 민심은 일단은 탄핵이라는 그 점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지난주까지는 하야라든가 또는 퇴진이었었지만, 지난주 촛불 같은 경우는 구속 수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이 분노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박 진영에서는 이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일단 제안을 한 상황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탄핵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 또 비박계의 이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영남 지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남 지역 의원들에게, 비박계 의원들에게 예. 많이 전화해서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위기 있지 않느냐, 불쌍하지 않느냐, 대통령 예. 도와라, 이런 전화들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이제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러나 최종적으로 정치적 선택을 할 때는 결국은 어떤 식으로 국민들이 생각하고 국민들이 마음을 보여주느냐. 예. 아마 이번 주말에 이제 촛불 시위가 다시 한번 그 촛불 집회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는 그 장을 지진다, 이런 얘기가 결국은 이 누구를 보고 한 것이냐, 결국은 비박 진영을 보고 한 얘기거든요. 예. 대통령을 지켜라. 우리는 이렇게 강고하다 하자는 건데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제 비박 진영이 같이 화답을 할지는 이 답을 봐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민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4월 9일은 아마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예. 그 전에는 뭐 협상의 얘기라든가 이런 것이 오고 가겠지만 4월 9일 정도에 저는 결정의 날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래픽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표창원 의원이 또 SNS에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을 내가 공개하겠다 이러면서 16명의 명단을 쭉 섰고요. 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의원들을 저희가 이름을 넣었는데
추가 확인되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낙인 찍기 전술 예.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아마 이제 공개적으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밝힌 의원들의 이제 명단을 지금 작성하고 예.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뭐 정계에서 퇴출해야 된다든지 뭐 찍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네. 결국 지금 양쪽 간의 지금 어떤 신경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표창원이 이야기한 것도 결국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하나하나씩 이름을 올림으로 해서 사실 비박계들을 이제 어떤 압박을 비박계들은 이제 더 이상 탄핵 문제에 대해서 압박할 수 없게끔 하는 예. 뭐 그러한 것들로 이제 선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탄핵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는 찍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 그동안에 밝혔던 입장들이 예. 있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했던 발언이라든가 또 입장 표명 또 여러 가지 그동안 당내에서 보였던 그 예.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추정해서 하는 건데요. 역시 지금 상황이 그만큼 긴박하고 서로 간에 정치 공학적인 전략과 전술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예. 여기서 한치만 물러서도 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이렇게 긴장감 이런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오늘 처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정치 방정식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고 그렇죠. 강석호 또 의원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고단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 상당히 복잡해진 정치 상황에서 진짜 고단수는 누굽니까? 보셨을 때. 글쎄요, 뭐 지금 예. 뭐 여러 명의 어떤 그 고단수가 저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고단수인 것 같아요. 예. 보십시오. 한마디 제안으로 해서 지금 벌써 동일한 대우가 완전히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예. 서로 이제 의심을 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장고를 하면서 결국 이 제안을 던진 것 자체가 예. 상당히 지금 무서운 제안이었다. 아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런 것이고 이걸 하나를 던짐으로 해서 지금 서로 지금 물고 뜯고 싸우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 궁금하지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현 국면에서는 가장 그래도 고단수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누구라고 보십니까?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라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무서운 고단수를 던졌는데 예. 바로 이것을 뭐 폐악질이라든가 이런 용어로 규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그 승부수를 약하게 만들었거든요. 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그동안의 담화라든가 1차, 2차, 3차 담화를 보지만 시기를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좋은 참모들이 옆에서 잘 보필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그동안에 좋은 참모들이 다 나가버렸거나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나가게 만들었던 뭐 유승민 원내대표를 뭐 이렇게 쫓아낸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스스로 이렇게 손발을 자른 상황에서 정확한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역시 정치적 내공은 대단한데 그 내공을 뛰어넘는 내공이 바로 저는 박지원 예. 비대위원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고단수들의 정치 방정식이 어떻게 풀릴지 지켜보는 것도 또 재밌을 것 같은데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가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윤선 장관도 나왔는데요. 모른다, 인지하지 못했다, 반복되는 답변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본 의원의 실로 제보가 왔습니다. 정무수석 재임 시절 최순실과 김장자 등과 함께 근무 시간에 정동춘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간 것이 적발되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 조사를 받다가 무마되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특별감찰관 수사관 이름을 대고 그분과 대질 신문을 요구를 하면 네. 다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올 용이 있어요? 그건 의원님, 제가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수사관을 제가 증인 신청을 해서 한다면 대질 신문할 용이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북한 문제 관련해서 속보관까지 들어와서요. 이 내용 전해드리고 출연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징계하는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북한 정권의 자금을 봉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역대 가장 강력하다는 4차 핵실험 대북 제재 결의의 허점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추가로 적용이 됐습니다. 특히 민생용으로 허용됐던 석탄 수출의 상한선을 설정해서 금액으로 4억 달러, 물량으로는 750만 톤 가운데 낮은 것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해 10억 달러 넘게 석탄을 수출하던 북한은 당장 연간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천억 원 이상의 수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과 니켈, 은과 아연 등 천연자원뿐 아니라 조각상까지 모두 수출을 금지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징계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추가 소식이 더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결의안이 예. 보면 좀 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안보리 내부에서 좀 의견 조율을 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고, 지난 APEC 이제 회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될 텐데, 일단은 지금 지난번 그 대북 제재안보다는 상당히 민수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틀어막은 것이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특히 이제 지난번 4차 핵실험 이후에는 민수용 부분에 좀 혜택이, 그게 사실 수출 분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항공유라든지 등등 했었는데, 예. 아마 이번 결의안은 민수용까지도 상당히 이제 좀 차단하는, 예. 그러면 실질적인 대북 제재 효과를 더 높이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탄 수출 금지한 것도 상당히 큰 그렇습니다. 부분이겠죠. 현재 왜냐하면 예. 북한이 중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금 확보를 하는 방법이 바로 석탄입니다. 이 석탄의 어떤 여러 가지 고난을 또 중국에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석탄의 수출을 기존보다는 상당히 10억 달러에서 7억 달러 내놓는다는 것은 북한 경제에서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게 모니터링을 이제 하느냐가 문제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중국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르느냐가 문제겠지만, 어차피 중국도 유엔 제재 결의안을 찬성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정치권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북한 관련 뉴스를 많이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징계하는 강력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짚어주신 것처럼 그 전에 대북제재 징계안의 허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석탄 수출까지 금지하는 아주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제재안입니다. 잠시 뒤에 취재기자가 연결되면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 조윤선 장관의 모습을 보셨는데, 이번에 현안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조윤선 장관이 모른다, 너무 반복을 하니까 이 부분도 좀 비난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장관이 어떻게 그렇게 모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지나치게 모른다고 반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을 받을 만하죠. 왜냐하면 현안에 대해서 장관은 뭐 국회에서 열리는 각종 국정조사라든가 또는 국정감사에서 정확하게 답변하고, 또 만일의 경우 국가안보상 뭐 이런 부분은 좀 이 의원들의 협조를 예. 구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동안에 이제 과연 어느 정도로 이 상황에 대한 파악이 돼 있는지, 왜냐하면 문화부 장관 취임한 지가 사실은 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은 있겠지만 현실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부분에 나와서 이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했던 분들, 대변인, 사실은 그동안 거짓말을 너무 자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좀 의심이 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동안 뭐 조윤선 장관이 또 상당히 깨끗하게 정치를 해왔던 그런 측면들은 뭐 이 국민들에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정확한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장관이라면, 관료라면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파악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특검도 이제 정해졌습니다. 박영수 특검으로 정해졌는데, 뭐 네. 조폭 잡는 검사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재벌 잡은 검사를 택할 것인가 네. 했는데 재벌 잡는 쪽을 택했네요. 근데 박영수 그 전 서울고검장도 예. 사실 원래는 강력부 출신입니다. 원래 이분도 조폭을 잡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대검 중수부장을 하면서 특수수사 쪽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아는 것이지, 사실은 조승수 전 검사하고 뭐 비슷한 그 출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특수와 그다음에 강력 이 부분에서 했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그 대검 중수부장을 할 때 그 중수부 1과장이 바로 최재경 지금 민정수석입니다. 예. 굉장히 친분이 있고, 또 우병우 수석도 함께 일한 적이 있고, 또 황교안 수석도 부산 그 동부지청장 할 때 밑에 차장 검사로 데리고 있었고, 예. 지난번 청문회 때도 그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언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또 언론계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인맥이 넓고, 예.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청와대 결정을 한 게 아마 최재경 민정수석의 그 역할이 컸던 것 같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조폭 잡는 검사보다는 예. 좀 그래도 정무적 판단할 수 있는 예. 검사가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선택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됐던 것 아닌가라는 이제 해석을 해봅니다. 네, 특검과 국정조사 다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홍구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